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격전 오픈 팟캐스트 오다방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격전 높죠. 네,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서혜성 작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군요. 네, 저 오다방이 살림이 좋아져가지고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네. 에어컨이 생기네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달아줬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입니다. 인권연대가 달아줬죠. 네. 인권 오다방에 대해. 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오늘 방송을 하고 그야말로 리얼타임으로 바로 방송을 내드릴 텐데요. 네,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같은 옷이 아하. 오다방에 출연할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입니다. 오학령 선생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입니다. 사학을 전공하시는. 네, 사학, 네. 역사학이겠죠. 역사 전공. 예, 역사 전공이시겠죠. 저는 뭐 처음 뵙는데 네. 이분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곡서당. 네, 지곡서당. 이분이 뭐 대학을 못 다니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지곡서당 출신이라는 건 저를 늘 지곡서당 출신들 하면 제가 늘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고맙습니다. 네, 지곡 서당이 무슨 서당인가요? 이 진짜 서당이죠. 네. 예. 옛날 같은 서당이요? 예, 예. 한해천 소개를 좀 따지하는- 해주시죠. 예, 저기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 청명 임창수 선생님께서 처음에 그 수표교 저기 서울에 청계천. 예. 네. 거기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좀 전문적인 학자들을 양성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마석이죠. 그 마석의 네. 스톤골이라고 네, 예. 물골이라고 예, 예.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제 털어서 남양주 수동이란 동네. 그렇- 네. 예, 거기서 사제 털어서 하시다가 한림대 지원도 받고 SK 지원도 받고 그랬다가 지금은 한림대 지원도 끊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내로 다시 나와서 네. 동문들이 십시일반 그 말하자면 기금을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만 해도 몇 명 정도 배출했죠? 200명 넘죠. 거기가 박사학위가 학인이 주는 곳이 지금- 아니죠. 지금 학위 거기서 주는 곳은 공부를 아니고. 하신 분들이 서당이니까 우리나라의 서당이란 걸 학위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는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서 받고 네, 그런데 순수하게 공부를 위한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네. 들어가서 사서 삼경을 배우는 거죠. 외우는 거죠. 먹고 자고 하면서요. 그걸 다 저희 청명 선생님께서 다 대주셔가지고 키웠죠. 그분은 무슨 재벌이셨나? 막 털으셔. 그러니까 저기 차범근 선생은 강의에서 벌어오시고 제비가 이렇게 저기 먹이 물어오듯이 청명 선생이 어렸을 적에 다니던 서당이 네. 그렇게 운영되던 서당이었습니다. 관선정이라고 예, 관선정. 보은에 있던 예, 예. 거기도 예. 이 사제를 털어서 예. 학생들 가르쳤던 곳입니다. 보은에 있는 선씨 집안에서 운영했던 네, 서당인데 선부잣집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요새도 관광지 비슷한 뭐 그렇게 역사문화유산 뭐 이렇게 지역 뭐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그런. 실제로 가서 요즘도 또 들어가서 합숙도 한답니다. 방학 때.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곳에 성장을 하신 분이고 학력이 그게 다죠 이분이. 예, 아. 그때가 서당 출신인데 네. 학력이 다죠. 그런데 박사를 200명 넘게 네, 키울 네. 정도. 뭐 성균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오래 하셨고 네. 사실 원래 해방 이후에 한학 내지는 뭐 선비학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학문과 인격에서 두루 수많은 제자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학교를 보고 대학을 간다면 그렇죠. 이분은 그렇지 않고 선생을 보고 학생이 모이는 정말 구름같이 모인 네, 그랬었죠. 그런 한 훌륭한 학원의 제자 직접 배운 무릎 제자. 제가 이제 인생에 태어나서 딱 한 가지 안 해본 것 중에서 제가 수많은 일을 해봤거든요. 안 해본 것 중에 지금까지 후회하는 건 임창순 제자가 되지 못한 일. 그러면 약간 컴플렉스도 있어요. 심한 컴플렉스가 있죠.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거기에 가니 한자를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임창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서당까지는 갔으나 입교를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임 선생님이.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네. 그 4.19 때, 4.19 혁명 때 그 왜 학생들하고 이렇게 저 교수단 이렇게 이 시가행진하는 장면 그렇죠. 있습니다. 네.
플래카드 거기에 들고 가는 보면 유명한 우리의 뭐 학생들의 네, 네. 피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 뭐 말을 이렇게. 쓰신 분이. 그 글씨를 청명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대목을 이제 원래 그게 고대 신문사에서 쓴 글씨였거든요. 네. 각 대학 교수단 일동 네. 이렇게 쓴 그 밑에 이제 진짜 주장한 내용을 쓰신 거죠. 이제 정명 선생님께서. 그런데 글씨는 옛날부터 있는 거잖아요. 글씨는 옛날에 기대였대. 뜻은 늘 새로웠던 그런 분이죠.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래서 5.16 쿠데타 이후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죠. 인혁당 사건에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밀려나시고. 그런데 또 문화재 전문위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목이 또 감시관이나 뛰어나시니까 금석하게 대가. 네, 금석하게. 김정희 이후에 가장 뛰어난 금석하게 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알려지셨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게을른 이렇게 좀 오늘 나오신 우리 죄송합니다. 왕경 선생님처럼 제가 저기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네. 선생이라는 일이 그러셨죠. 학생들 키우는 네.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무슨 전 재산 다 털어서 하신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런 모델이 또 있나요? 현대. 이게 없죠. 이분이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 우리 청명재단에 들어가면 우리 시대 마지막 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늘 고쳐서 강연할 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첫 선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못 이은 게 문제이지 왜 그분을 마지막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바람직한 해석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선비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안목 있는. 완목 오창익보다 약간 더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우리 시대 첫 선비.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걸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임 선생님은 그런 풍토에서 배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보훈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네, 선생이 네, 그렇게 네. 하는 걸 보고 네. 따라했지만 주변에 보면 앞뒤 누구도 그렇게 안 하고 또 지금은 학문도 굉장히 기능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이 많고 또 학생들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논문을 지도해주고 학위를 주는 선생님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어디 떠나와서 3년 동안 공부하는 건 정말 학문이 좋지 않은 다음에야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 특히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고려대학교 사학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선생님들이 그분들 그 당시 청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대 사학과에도 다 선생님들이 계셨는데도 이제 한문을 배우고 이제 전적을 읽는 훈련을 하는 데는 이제 청명 선생님만한 분이 없었으니까 다 이제 다 가서 배우셨죠. 강만길 선생님이나 조광우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다 현대사학자 그러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분의 제자예요. 강만길 선생님도 학생들과 함께 가서 배우셨다. 제가 들어갈 땐 강만길 선생님께서 추천서 써주셨고 또 추천서가 있어야 돼 학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추천서보다 제가 잘 봐서 들어가요. 근데 그 임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거기 가서 공부하실 생각을 하신 강만길 조광 선생님도 대단한 분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꼭 추천하고 싶은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이 번역하신 그 당시 전집 꼭 읽어보시기를. 왜냐하면 당시 전집은 실제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마다 다르고 근데 우리 청명 선생님 번역하신 거니까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런 제자. 그런 제자인데 서혜성 작가는 꿈도 못 꾼. 네, 그렇죠. 문 앞에 갔다가 돌아온 마치 신흥무관학교 입교하려다가 자격이 안 돼서 스스로 돌아오는 것 같은 신흥무관학교 그런 기분. 김산처럼 나이가 안 되거나. 전 나이가 됐는데 도저히 한문 실력이 가서 꾸중만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래서 절차를 다 알아봤거든요.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는 거였는데 패스를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포기한. 그래서 근데 갔으면은 더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입교해야만 훌륭해지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옛날 방식으로 가르칩니까? 네, 그 저희 때는 그 지금
저 정년하신 그 이광호 선생님께서 같이 가르치셨어요. 유초아 선생님도 가르치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습도 해오고 그러면 이제 똑같죠. 노노면 노노, 맹자면 맹자, 혹은 주역을 같이 읽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 수업할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요. 네. 다음번 수업할 때 이제 가가지고 강 바친다 그러는데 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거를 암송이죠. 요즘 학습에서는 암송을 안 하는데 저는 뭐 대학에서 암송 시킵니다. 그게 자기 몸에 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대목에서 줄을 잘 자면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태도가 있는데 사실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저기 근대 교육이 소리내서 읽고 그러는 게 초등학교 때 잠깐 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묵독을 이제 강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 프라이버시 뭐 이런 네네. 거하고 같이 결부돼서 교육의 방식이 칠기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 사실은 소리내서 읽는 소리내서 겁니다. 읽는 예, 게 낭독이죠. 낭송하는. 예, 낭독이고 사실 모든 경전은 낭독 버전으로 낭독, 씌어 있죠. 그렇죠. 예, 예. 낭독하게 성경도 기독교 경전도 그렇고 불교 경전도 그렇고 유교 경전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정을 마친 분들은 외우시는 군요. 예, 외우죠. 저희 때는 사서까지 외우고 이제 삼경은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했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다 외우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젊었을 때 머리로는 쭉 노력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평생 자산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서 좀 배우는 특히 고전학 쪽으로 인문학 쪽으로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충분히 되거든요. 어디서 쓴 적이 있는데요. 임창순 그 밑에서 아니 이렇게 썼어요. 그 대목을요. 글자가 그의 방에서 울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말한 낭송 울어서 글자가 울었다. 저희 옛날에 보면 그 옆에 집 도령이 책 읽는 소리 듣다가 뭐 월장했다고 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그 양반이 그 뭐 저기 무슨 역모에 걸려가지고 잡혀갔는데 그 심판하는 뭐 아무튼 뭐 판관이나 저기 신문관이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그거는 그러들 일이 아니다. 옛날에 옆집에서 소리 읽었던 분이래요. 소리 내서 읽었던. 근데 이 뭐 그건 뭐 이제 지어낸 얘기겠지만 실제로 남자가 읽는 소리를 들어도 정말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왜 독경 잘하는 스님들 들으면은 머리 맑아지는 것처럼. 독경 잘하면요 여신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절에 도망가서 살았어요. 남자가 들어도 정말 저는 못했는데 우리 저 동기들 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만 추천하신다면 다시 듣고 싶은 몇 사람 있었는데 신익철 교수라고 지금 한중현에 있는 친구 잘했고 그 다음에 머리 빠르기는 박해당 교수 잘했고요. 다들 소리 아주 듣기 참. 언제 우리 창명 선생을 추모하면서 예. 한번 그걸 읽는 강독하는 거를 좋죠. 제자들이 예, 곧 20주기 몇 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소리 내서 읽는 게 이제 읽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율을 넣어서 읽게 되고 사실 이제 그런 게 낭송인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많이 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교육원장. 그냥 무조건 외워. 저건 뭐 몇 자 안 되니까요. 그렇죠. 구구단이 되게 리듬을 타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안 잊어먹는 거예요. 운율을 넣으면 2, 3, 6 그런 운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율을 넣으면 몸에 남게 됩니다. 맞습니다. 문자가 몸에 남는 게 낭독이죠. 사실. 맞아요. 구구단도 그렇게 몸에 남겨줘서 사실 그 우리가 실생활할 때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하고 같은 이치다. 너무 옛날 버전이라고 이상하게 보거나 낡은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나 얻고요. 그런 제자. 네. 그런 제자인 게 뭐 시도 마찬가지고 그 연애 편지 쓸 때도 이렇게 줄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시도 예전에 보면은 왜 우리 시 하는 뚜개씩 이렇게 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엔 노래방 가사도 안 외우잖아요. 왜 앞에서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외우는
기능 같은 것들이 완전히 퇴화돼 버린. 스마트폰도 그런 거 산. 그렇죠. 가족들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못 외우고. 뭐 안 외우게 되니까 안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기계에 의존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하여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성리학을 전공하신 건가요? 성리학을 조선 역사 전공 전선 역사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이라는 사상이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근데 뭐 논쟁 같은 것도 여러 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논쟁 많이 하셨죠. 네. 주로 논쟁 전문가. 아니요, 저기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의견이나 이제 사료를 서로 다르게 보는 것들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사실. 그래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튼 눈에 띄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합니다, 잘. 그 중에서 사실 기억나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덕일 씨랑 그걸 떠나서요. 그냥 이덕일 씨하고 했는데 이제 그 광해군에 대해서요. 광해군이 이제 그 해석에 대한 다음번에 이슈죠, 이슈. 그러니까 한국 조선시대 사학 중에서 사실 이제 조선시대보다도 한국 역사학계의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대비되는 관점들이 아마 광해군 쪽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광해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죠. 광해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는 아주 나쁜 왕이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조선 시대까지는 그랬죠. 혼군이라고 표현했죠. 그랬는데 이제 뭐 정신 나간 임금이라고. 뭐 한 20세기 와서는 뭐 해석을 좀 달리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는 택민 군주, 그래 택민이면 백성들한테 은혜를 끼친 군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만주와 중리배교라는 얘기를 꺼낸. 그게 이제 이나바 유아키치 그 일본 만선사관 했던 그 관변학자가 시작을 했는데 이나바는 일본 학자 이름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 중간 중간에 아무튼 조선 시대랑 같이 이렇게 보는 글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던 적도 있는데 한 70 어느 언제부턴가 택민군주라고 됐어요. 그래서 중리배교.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영화 광해 이후로 특히 그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이후로 또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하선 광해하고 진짜 광해도 막 헷갈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영화로서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억을 더 강화시킨 거. 그런데 그렇게 나오려고 했을 때는 뭐 앞에 몇 개 대중 매체를 통한 몇 번에 걸친 광해에 대한 인식 전환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도 있었죠. 역사 스페셜도 있었고 같은데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에 한 역사 스페셜이 있었고 한국사 전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했고 사실 역사 스페셜하고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거는요. 새로운 시도라기보다 기존의 그 광해군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을 그대로 가져갔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좀 극적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뭐 외로운 광해군 뭐 이렇게 외로우면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광해군? 그러니까 지금 광해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정말 나쁜 놈, 홍군. 하나는 정말 훌륭한 임금. 정말 훌륭한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제법 훌륭한 임금. 제법 훌륭한. 아니요,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 훌륭한. 제법이 아니고요. 그럼 완전히 극단적인 평가잖아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조선 왕들 중에 그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죠. 세종 이러면 대충 합의하는 뭔가가 대략 있죠. 대략 있죠. 뭐 선조 그러면 뭐 합의하는 게 있고 그런데 대략 있죠. 그러니까 선조는 평가에 관한 한 종속 변수 같죠. 왜냐하면 광해군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그렇죠. 선조가 종속돼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광해가? 그래서 뭐 저는 그 원래 광해군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저도 뭐 중리배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오랜 동안. 그냥 뭐 강화의 선생님도 그렇게 쓰셨고 그 뒤에 나온. 근데 나중에 쭉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저기 중리배교를 해방 이후에 그 교과서, 이병도 교과서 이런 애도 그렇게 써 있고요. 쭉 써 있었어요. 최근까지 이제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썼고. 근데 사료를 보다 보니까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동법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사 전에서도
대동법을 실시했는 광해군이 하려고 했는데 양반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위대한 임금이죠. 그렇죠. 근데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그렇죠. 막혀서 개혁을 그렇죠. 못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료를 보니까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예청을 만들어 놓고 이제 호조의 소속 기관이에요. 선예는 은혜를 편다. 그렇죠. 그래서 해놨는데 좀 지나니까 광해군 자신이 이 대동법 이거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있다 이런 말을 조정해서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금융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저기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대통령부터 이 금융실명제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방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론 플레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불편하다. 이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잡는다. 이게 저기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렇죠. 거다. 이런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방납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던 사람을 좌의정에 앉히는데 기대해서 저기 기억이 안 나지 또. 하여튼 누구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던 사람은 좌의정인데 김유기가 참 좌의정인데 이 좌의정이 부총리거든요 지금. 근데 그 대동법을 실시해야 되는데 방납하는 인물을 그 대동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인물을 그 좌의정에 앉혀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선예청까지 만들고 그랬던 이원익 같은 사람은 이제 조정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유명무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우리 알고 있는 의병장했던 곽재우 뭐 저기 또는 김상용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는 경기도에 한정적으로 먼저 했던 거니까 도민들이 이거는 편하다고 생각한다. 피해도 없고 쌀로 내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요지부동이었죠. 평택 지역에서 처음 아니요, 저기 경기도 지역을 전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산능, 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외국 사신들 오고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경기도를 먼저 했던 거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지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영창대군이 그 광해군 6년에 죽거든요. 1614년에 그 한 해 전에 일어났던 게 우리가 유명한 그 저기 저 개축옥사라는 거거든요. 그 임목대비 아버지인 김재남이 그 사사당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그때 그걸 단순히 그 영창대군 세력을 몰아낸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역사가 파편적으로 가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때 대동법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조정해서 쫓아내 최종적으로 쫓아내요. 정책적으로 보면. 그게 영창대군을 옹이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게 딱 보면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저 이산에 물러나고 이항복 쫓겨나고 귀양가죠. 부총 한경도 부총으로. 그다음에 그 저기 그래서 이항복이 쓴 시가 철령 덮은 곳을 거기 있어요. 그게 북정일기가 있습니다. 네. 그 황신이라고 호조 판서가 황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이원익이 뽑아가지고 말하자면 대동법의 실무 총책임자로 호조 판서로 해놨어요. 대동법 안 하고서 유명무실해가지고 계속 그 저기 제대로 하자고 상소를 올리는데 안 통했죠. 그러더니 기어이 그 개축옥사 그때 딱 저기 저 귀양 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혁 세력을 다 촉출해 버리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사건이고 뭐 저기 권력 문제로만 이렇게 환원시켜서 볼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이게 짝짝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대동법을 실시해서 말하자면 그 이 저기 뭐죠 그 개혁을 하고 민생을 도모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혀 사태의 전개를 보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한국사 전에서도 그랬고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제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끝까지 저한테 그 앙탈을 부리는 게 뭐냐면
앙탈. 예, 앙탈을 부린 게 그래도 선해청 만든 건 사실 아니냐고요. 맞아요. 네. 선해청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안목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선해청이 오다방처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광해군이 즉위하는 게 1608년 2월 2일이에요. 선조가 죽은 게 2월 1일입니다. 네네. 선해청을 그 설치하는 게 5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해군의 계획은 아니란 말이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섭달인데 광해군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선시대의 상례는 보통 이제 3년상 하면 만 2년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세월호가 이제 만 2년이 지난 거거든요. 3년상이 이제 끝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것처럼 근데 왕이 3년 동안 2년 만 2년 동안 예, 정치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냐면 졸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약 예. 3, 4개월 정도 상복을 입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평복을 갈아입고 네. 정무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졸곡이라는 것은 우는 걸 그친다 이런 말입니다. 아침 네. 저녁으로 이제 맞추고 네. 맨날 우는 걸 줄이는 거죠. 조선시대는 이제 좀 방송 이제 줄을 달아드리면 예. 우는 것이 이제 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곡하는 거죠. 곡하는 거라서 꼭 이제 아무 때나 막 소리를 소리 내서 울으면 목이 쉬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던 석 달 동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월에 설치했다는 거는 이미 설치가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조가 벼랑간 죽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잘했어요. 선시청 설치한 건 좋아요. 그건 한 건 한데 그러면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 국장님이 나하고 영화 광해가 재밌더라. 그래가지고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샀어요. 설캉 때리시면 안 됩니다. 방송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어갑니다. 소리. 그래서 저 했는데 그러면 근데 전화를 어느 날 해가지고 오늘 오다방 녹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못 온다. 그래서 저 혼자 봤어요. 그럼 오 국장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안 본 거죠. 안 본 거죠. 상식이에요 이게. 네네. 그렇죠. 근데 했다고 이게 자꾸 걸쳐놓으려고. 영화를 보기로 했다는 것만 가지고 영화를 본 것처럼. 대동법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안 했죠. 그러면 하나만 더요. 중립외교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게 책 한 권짜리를 이게 1시간 걸려가지고 그래서 격조가 이게 격조 굉장히 높아요. 압축 격조.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베이스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든지 중립외교를 하려면 모든 외교든이 되려면 자기들의 국방이 그 국방은 민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군대는 국민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플한 역사적 진리거든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저 앞에 상황을 좀만 청취자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광해군 때 이제 명나라가 이제 기울어가고 청이 이제 후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나라 힘이 세져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강홍립 등과 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강홍립에게 가서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하게 있다가 이제 알리바이로 했다. 요것이 이제 중립외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대목을 지금 이제 그 오학년 선생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팩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흥미롭다 그러기엔 너무 비극적인데 우선 그 심화 전투에 파견을 할 때 분명히 광해군은 안 보내려고 그래요. 명나라에서 요청했을 때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 보내려고 했다. 이걸 가지고 광해군의 안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단순성을 좀 제발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는 전략이고 이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건 안에서 어떤 형태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걸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정 상황을 한번 잘 보면 나와요. 우선 광해군 즉위에서부터 이 시기까지 심화 전투가 10년 얘기 나오고 11년 초 2월에 전투가 벌어졌던 걸 거예요. 제 연도는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다 그 내내 계속 군 걸렸어요.
네. 이 궁궐 문제하고 아까 저 얘기했던 대동법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네. 궁궐을 짓는 데는 궁궐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 때 이제 궁궐이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냐면 지금의 그 덕수궁. 근데요. 선조 말년 그다음에 광해군 초에는 창덕궁이 거의 완공이 됩니다. 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중국 사신을 맞이할 정도까지 돼요. 창덕궁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궁궐을 또 짓지 않아도 충분히 충분합니다. 예. 근데 창덕궁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역사 기록에 있죠 그런 게. 예. 그래가지고 푸닥거리하고 그래요. 전보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왕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 왕은? 꼭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꼭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 안 되는 인간. 우리가 언니를 이해할 때 그러잖아요. 자꾸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언니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의 언니. 근데 이게 궁궐을 지으려면 돌, 목재, 철 이런 것들을 목수, 사람, 인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다 조달하는 게 곡물로 조달을 합니다. 그렇죠. 각 도에 이렇게 분정을 해서 나눠서 배정해서 바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의 농경지의 개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땅 면적이 선조 말에 조사했을 때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50만 결이었는데 150만 결로 이제 줄은 150 정도였는데 50만 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만 결이 안 됐군요. 그렇죠. 광해군 초에 해야 될 일은 대개 우리 그렇듯이 세금을 떼면 이건 그럼 이 중에는 세금을 안 뗀 아주 안 내는 데가 있거든요. 농사 치면서 은결, 누결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개 우리도 그렇듯이 권력 있고 저기 부 있는 자들은 세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나 그렇죠. 지금이나 그거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광해군 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양전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은결 빠져나간 것들 신고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재정에 보낼 건 보내고 편중돼 있는 재정 세금 부담을 일반 예를 들면 지주들한테 확산시켜 나가서 소농들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수확량만큼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 건데. 내죠. 그래야 대동법도 되는 거고. 그렇죠. 대동법이 취지가 거기 있는 거죠. 농지에다가 현물 받던 거 농지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세금 제도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그렇죠. 겁니다. 그걸 하려면 양전해야 돼. 양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디 특강을 갔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 특강을 갔는데 그 대동법 얘기만 했더니 지금 교과서에 양전도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상한데 그 양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교과서에 저한테 얘기 와서 가르쳐 주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현재 이제 현행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 양전 안 했어요. 네네. 명확해요. 근데 양전 했다고 나오던데. 그래서 양전한 적 없다. 양전사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양전은 안 했어요. 그건 다시 인조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 이제 여기서 양전사라는 것은 양전하는 걸 조사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관리하는 건. 근데 이제 보시면 그래서 궁궐을 계속 15년 동안 이제 쫓겨날 때까지 그거를 데이터만 뽑아봐놔도요. 그 당시에 모은 총 물량이 있을 텐데요. 실록에 나오는 그 광해군일기에 나오는 자료들을 접게 잡아도 1년 국가 재정 수입의 15 내지 25%가 궁궐 짓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게 그 실제로 보면 궁궐 짓는 데 들어가는 철이 군기시에서 1년 동안 정철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데 쓰는 철 소비를 몇 달 만에 궁궐 짓는 데서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야 될 쇠를 거기로 가져가 버려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기처럼 오다방처럼 안목 있는 학자가 또 내셨어요. 광해군 후반기에 얼마나 곡물을 이 돌을 같은 걸 석재를 저 강원도 지역 같은 데도 가져오거든요. 지금은 차로 가져오는 게 사람이 나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나르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떼먹으로 나르거나. 나무 아름드리 같은 거는 그렇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해요? 사람들이 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피폐해졌던 마을이 효종 영령까지도 회복이 안 돼요. 아 그러겠죠. 그 못 사니까 떠난 거예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썼어요. 아 훌륭한 텍스트네요. 궁궐을 짓는 일과 대동법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불가능하죠. 공물을 안정시켜야 되는 건데 공물을 몇 배를 더 걷어들이기 때문에 세금제도가. 그러니까 말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한 일은 궁궐짓기였다. 궁궐짓기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여기 잠깐만요. 네. 그 가닥을 먼저 타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이렇게 방송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일단 가봐야죠. 저기 이거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 궁궐을 짓는다는 것과 궁궐 교과서에 어떻게 쓰냐면 대동법을 했다. 중립교육을 했다. 근데 궁궐 짓는 건 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항들이에요. 대동법이라는 정책과 궁궐 짓는 거는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공물을 줄여야 되는데 공물을 늘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이건 완벽하게 맞았다는 국가 운영이라는 게 분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왼팔이 하는 거 오른팔이 하는 걸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외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궁궐 짓는 것 때문에 일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 걷는 대상들이 정확하게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없으니까 거두는 거에 더 전세를 결세를 거두 결세 궁궐 짓기 위해서 원래 1년에 1개월당 4두였는데 여기다 한두 두를 더 걷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또 걷어요? 이거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파악된 소농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맹자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 처자 이산 이산이 그래 생기는 거니 이산이 떠돌아다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세금 내줄 사람이기도 하지만 군대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산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 명나라에서 저희가 온 겁니다. 명나라에서 저 청나라 후금을 치자. 그래서 파견해달라. 그 파견하는데요. 그래가지고 13,000명 보내요. 13,000명 보내는데 저는 그 무슨 외교적 전략 때문에 광해군이 안 보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죠. 왕이 안 보내면 안 보내는 거죠. 그럼요. 13,000명 보내는데 그 당시에 13,000명이면 지금의 뭐 상당히 엄청난 숫자죠. 우리 올란 파병한 것보다 많이 간 거예요. 그럴 때 그렇죠. 13,000명을 보내는데 훈련도 안 시키고 겨울에 보내자. 11월에 파병. 맞아요. 2월에 전투고 유의를 입혀 보내야 돼요. 누비노. 그렇죠. 그 누비노도 못 붙여서 보냅니다. 소음으로 누빈 옷을 입혀야지. 얼어 죽죠 가세요. 동복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 입혀가지고 보내요. 보내질 말아야죠.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13,000명 중에서 9,000명 죽고 전사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 후금 노예로 할려다니고 강옥립을 비롯해서 몇 놈만 항복하고서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에 살게 되는. 거기서 의류장군이라고 했던 분들은 다 전사하고 부대장이었던 분들 전사하고요. 그리고서는 이 짓을 도원수인 강옥립 비롯해서 몇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놈이죠. 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분들 제사를 아무도 안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주에 가서 제사를 한번 지낸 적이 있습니다. 13,000 넋은 도대체 누구의 넋이 되었나?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놈 나라가 있는데 군대 자기 백성을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갖다가 13,000명을요. 뒤에는 그 뒤에 명나라에서도 그렇고 저 광해군 때도 제사를 한번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우선 이 강옥립 이렇게 해가지고 도원수 됐다가요. 인조 5년에 정명호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내려오죠. 이때 앞잡이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요. 길안내에서. 그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저 후금 장수가 내려와서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참 애국자죠. 그런데요. 이때 가치가 병자호란 이후까지 계속 청나라에 붙어가지고 조선 조정을 힘들게 만들었던 정명수라는 역관이 있는데 그자도 강옥립의 따라갔었던 그때 항복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좋아. 이제 이 사람들은 저 잡혀 끌려 가서 항복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았다 쳐요. 뭐 더 기대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심화 전투 전후해가지고 사태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 대목 보면 제가 이제 손이 떨려가지고 잘 못하는데 우선 심화 전투에서 이렇게 몰살당했다고 하는 보고가 평안도 이제 평안 감사의 보고로 도정에 도착합니다. 3월에 도착하는데 그 전후에서 이 보고를 전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광해군이 독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궁궐 언제 완성되냐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네 군대 자기 백성이 아니군요. 근데 영화에서는 자기 백성 생각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 기가 막히는 일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심화 전투 끝나고 전후한 시기에 중립외교 하려면 자기 국방이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국방 없이 중립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뭐 여태까지 저기 궁궐 때문에 털어먹은 것도 저 뭐 부지기수지만 항상 조선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한산성하고 강화. 강도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유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도읍할 때 도자를 써요. 섬 도자가 아니고 이쪽에는 항상 비축미들을 몇만석씩 놔둡니다. 그렇죠. 오래된 정말 나라를 여차하면 지키기 강화도로 가야 위한. 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축미를 항상 놔두는데 이때에 바로 이 시기에 궁궐 질 때 궁궐 저 아까 심화 전투 하고 그 다음 번에 이제는 광해군이 손을 다 대다 어디까지 손이냐면 그 굴량리를 손을 댑니다. 이 굴량리에 손을 대는데 비변사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하면서 안 된다. 거기 그거 손대면 안 된다. 근데 기어이 갖다 씁니다. 한꺼번에 갖다 쓰면 그런 문제니까 5,000석씩만 갖다 쓰자. 이래가지고 남한산성에 있는 굴량리 갖다 쓰고요. 그 강화에 있는 그 굴량리 갖다 쓰고 저 거의 거덜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힌 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책에서 안 쓰고 있다가 놓쳤다가 조금만 쓰고 말았는데요. 10,000명 가까이가 죽었으니까 그 명나라 황제가 왔다가 죽어서 지금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전사자 부상자 가족한테 주라고 은 1만 냥을 보냅니다. 예, 그랬죠. 1만 냥을 보냅니다. 이게 그래도 정확히 나와요. 명나라 황제는 그렇죠. 인사는 하는 사람이네요. 저기 아니 어쨌든 그래도 동맹군이라고 와가지고 불렀으니까 황제답네. 예. 그래서 만 1만 냥을 그 하사. 하사금으로 붙여 보내요. 제 퀴즈 낼게요. 1번 이거 전사자 부상자 가족에게 나눠주었다. 2번 궁궐 짓는데 쓴 것 같다. 썼다. 제가 아니 그 정답은 못해요. 1번인데 2번인가요? 현실. 저는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그 광해군의 내탕이 거의 그때 바닥났을 텐데 언제부터 조금씩 광해군이 저기 궁궐 짓는데 이 자금을 내놔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 이 1만 냥을 부상자나 전사자 가족에게 줬다라고 하는 팔끝만큼의 자료도 찾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게 중립외교의 실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무슨 책 제목이 뭐죠?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이라고 했죠. 위험한 거울. 위험한 거울. 예. 한번 여러분 짬 내서 이런 책이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1,000만을 봤는데요. 제 책은 10,000권 간신히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 본 분 중에 한 분만 제 책을 책을 또 사시기 어려우신 분 도서관에서라도 해서 보셔서 한번 우리가 역사에 대해 두 해석
지금 우리가 사실 5학년생 모신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인데 저는 잠깐만요. 근데 저는 잠깐만. 역사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고 싶은 생각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5학년생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작은 질문 하나 있는데 이걸로 지금 현재 45분 가량을 쓰고 이게 질문 하나였습니다. 방송은 이제 1시간짜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작은 질문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출신 학교 서당을 소개하는데 한 10분 썼고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이것도 예비적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비적 질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 선생님께서는 이 대목을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겸해서요. 그런데 그런 뭐 영화야 뭐 그러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광해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글줄 읽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건 어떤 까닭인가요? 그러니까 글줄을 좀 읽고 이를테면 사료에 접근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오 선생님 말씀에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어 보니까 그 일제 때부터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래도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저는 그 벌거숭이 임금님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데르센 동화가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기억은 한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입장을 심리학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안 바꿉니다. 안 바꾸죠. 특히 전문가일수록 안 바꿉니다. 심리학의 테스트 대중도 안 바꾸죠. 대중들도 안 바꾸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역사가는 자칫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사는 해석의 문제가 1차로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해석이 없어도 사실만 가지고도 얘기가 됩니다. 그럼 뭐 일기 같은 것들 이렇게 써놓는 일지 같은 거는 얼마든지 역사가 되지만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석은 사실 없으면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석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사실의 학문이거든요. 일차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립외교로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광해군 일기를 읽어보면 읽어갈수록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광해군 일기를 거기 이제 반박하는 논리로는 뭐 이제 광해군 일기 어차피 인조 때 편찬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제 제가 저기 참 이게 생각 없는 비판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그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인조 때 편찬되었고 이제 서인 내지는 그 저희가 편찬한 거다. 근데 이거 정말 ABC도 근데 그럴 듯해요. 이렇게 맞아요. 반정 세력이 뭐 좋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또 딱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죠. 편리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저급한 비판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나쁜 저 도둑놈도 좋은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자가 그랬잖아요. 불이인 패언이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하는 말을 덮어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지 누구 말이니까 틀렸다 이러면서 우리 오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아주 많이들 하는 말인데 되게 웃기는 게요. 1번 광해군 일기는 90% 이상이 광해군 때 쓰여진 기록이에요. 그렇죠. 사관들이 원래 수록이라는 게 그게 편찬을 한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다른 실록들은 저기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간행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줄여가지고 편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광해군 일기는 한 번밖에 광해군이 하도 나라를 곱게 말아먹어가지고 실록 편찬할 돈도 안 남겨놨기 때문에 이건 저는 광해군이 그래서 고마워요. 사실에 가깝게. 그러니까 중초본 수준으로 남아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실록 편찬을 못한 유일한 때가 바로 인조 초반입니다. 제가 인조는 사실은 반정 세력이 불쌍했어요. 이 거덜날 나라를 물론 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백성들도 그렇고 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 나라를 가져다가 뭐에다 쓰려고 인조 초반에 유일하게 조선시대 내내 공무원 월급 반으로 줄인 게 인조 초반이 유일해요. 임진왜란 끝나고도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광해군 때 끝나고 반정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 일기 가지고 얘기할 때 이 광해군 일기만 가지고 이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이거. 또 있어요. 광해군 일기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가지고 안 되는데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광해군 일기에 어차 선생님 보니까 오왕영 선생님이 방송 형태의 출연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문학산 책에 금요일 인문학산 책에 가서 이제 한 달간 계속 얘기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돼. 한 달이든 2달이든 이제 여름방학도 됐으니까 여름방학 특강 한번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프로그램을 잡겠습니다. 광해군 일기를 다시 읽자. 좋습니다. 뭐 저는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게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저 그런 거 이게 저 아까 말씀하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청취자를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애드립을 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죠. 안 그러면 EBS가 돼버립니다. 고맙습니다. EBS 되면. 근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렇잖아요. 제가 90%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99%입니다. 99%가 광해군 때 써놓은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조 100%죠. 99%가 아니고요. 99%가. 왜냐하면 그 인조 때 편찬할 때 사관들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제가 느낌상 한 뭐 1, 2% 될 거다 이렇게 생각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록 광해군 일기가 이때 편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떤 분은 뭐 그거 가지고 하나의 증거 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10개만 찾아봐라. 10개도 못 찾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가 있고요. 더 하나 재밌는 거는 여태까지 광해군 중리배교를 얘기했던 논거로 사용했던 논자들이 논거로 사용했던 90% 이상의 기록이 바로 이 광해군 일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광해군 중리배교 싸움을 할 때는 다 여태까지 광해군 일기 가지고 써먹고 제가 반론 피니까 광해군 일기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게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이러면 하나의 사례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런 문제는 남아요. 광해군 일기에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광해군 시대에 사관들이 써놨던 기록과 그렇지 않고 인조 때 그 편찬하면서 써놓은 기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럼 사초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요 자료만 봐도 중초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런 것들을 봐도 이게 물론 과제는 있습니다. 이 광해군 일기 뿐만 아니라 실록 자체가 편찬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료 비판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 학계에서 아직 사료 비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단서들의 문제 제기로는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논리를 반박하기, 그러니까 논거 자료와 논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광해군 일기가 인조 반정 세력에 의해서 편찬됐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네요. 두 가지 근거를 논거에서 거의 정말 만일 그렇게 그런 비판을 저한테 그런 논거로 광해군 일기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논거를 한다면 그건 정말 함량 미달의 역사학자죠. 마지막으로요. 광해군 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해군이 광해가 이제 임난 동안에 그 임금을 대신해서 이제 분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몹시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의 뜻을 삶을 잘 헤아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동법을 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그런 일을 하게 됐다. 뭐 그렇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로 앞에 전거로 이제 같이 거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지가 되니까 팟지인 선조가 이제 대신 내려가고 아까 제가 선조가 종속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광해군 평가와. 그런 근거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글을 읽어보면 늘 그렇게 앞에 전제가 그렇게 돼 있던데. 저도 저기 에피소드가 있어요. 광해군하고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의 보배가 뭐다라고 내놨는데 광해군은 소금을 잡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선조가 역시 너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야담 같은 게 나오는데 뭐 그건
원래 세자 치고서는 안 똑똑한 세자 없거든요. 왕이 이거 명료한답니다. 왕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일단 명료한답니다. 근데 안 똑똑한 세자 없다. 저도 안 똑똑한 왕은 있어도. 실제로 임해군은 저기 찌질하게 임해군 때만 저 임진왜란때 잡혀가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광해군이 그랬어요. 애썼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엔 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가? 첫 번째는 대동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해군이 이 조정에서 대동법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때로부터 한 400년 지나서 대동법을 실시하려고 할 때 과제와 의 이거를 알고 있는 역사학자 400년 뒤의 역사학자 오학령보다도 세자로 있은 지 16년입니다. 즉위할 때까지. 오래 있었군요. 예. 그럼 세자는 왕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왕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직 할 책무 하나가 왕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정책적 과제, 인물에 대한 얘기, 비전. 근데 대동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면 저보다 몰라요. 강연 기록 내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예요. 16년 동안에 이 정도 인식밖에 못 가지고 있다. 대동법에 대해서. 그럼 이건 자질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질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저보다 모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따져봤어요. 뭘 따져봤냐면 두 가지를 방면에서 따져봤는데 첫째, 광해군이 어떻게 해서 세자가 됐나. 그래서 딱 그 임진왜란이 아니었으면 광해군은 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아직 아니에요. 임진왜란 음. 때문에 분조를 맡겨야 되니까 세자를 급히 임명하는 게 29년에 평양에서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29일에 임진왜란이 14일인가 고무적 터지고 그래서 그때 후보가 3명밖에 없습니다. 신성군이라고 15살, 그다음에 광해군이 18살, 임해군이 21살이에요. 근데 임해군은 이미 그때부터 내놓았습니다. 임해군은 제쳐놨어요. 누가 봐도 아닌 사람.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신성군이 저는 유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파요. 실제로 신성군은 그해 죽습니다. 남는 사람 누군가? 광해밖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광해군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광해군이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세자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왕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전쟁 그러니까, 났으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유보해 놓은 것이 광해군 자신도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선조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고 중신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선조 스타일로 봤을 때 세자를 그렇게 일찍 선택할 사람이 아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선조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측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는 게 하나 있고 역사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왕자가 이제 막 저 한경도 쪽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면 안 하면 왕자인데 분조를 이끄는데 그 정도도 안 하면 되나? 왕자가 아니지. 그렇죠. 자기 왕조예요.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예요. 근데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칭찬받아야 되지? 할 거 한 건데. 아니 뭐 칭찬 받을 만하죠. 6.25 때 우리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나요? 하긴 참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이상해진 거죠. 우리 눈이 이상한 걸 당연한 것을 칭찬을 해야 되는 이상한. 저는 육군 병장으로 갔다 왔지만 많은 분들이 안 가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정말. 그런데 농담이지만 슬픈 농담이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신 것 같으네요. 저는 좀 일단 놔두고 보는 편이에요. 저 자료를 지금 광해군에 대한 책 선조 전후에서 한 권, 두 권을 더 쓰려고 지금. 여전히 텍스트 분석을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한 권만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잡은 길에. 자료는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써보려고. 근데 이 시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임진진난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부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중국은 이제 명청 교체기가 교체기인데 우리나라만 전장터였던 우리나라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되었거든요. 참 희한한 어찌 보면 희한한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연구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연구가 뭐
휴지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 이런 중립외교 문제라든지 또 인화바와는 다른 관점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간 연구들이 있거든요. 뭐 한명기 교수라든지 그런 거에서 몇 가지 사료들의 조직, 그다음에 유기성, 사건들의 유기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포착하면 그 연구들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이게 새로운 모습의 역사상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 해석에 대해서 단선적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임진왜란이나 광해군에 대해서 쟁점이 있게끔 역사를 두 개를 다 가리키는 것, 이런 쟁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것, 시민들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근대사가 생각합니다. 그게 거울이죠. 그렇죠. 책 제목 광해 그 위험한 거울. 그런데 1시간이 됐군요. 네, 큰일 났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오학년 교수님 최근 책 중에 제가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율곡의 경연일기라는 책도 잘 봤고 또 청소년물이긴 하지만 뭐 어른들 봐도 얼마든지 좋은 경연,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 길. 경연이란 주제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조선시대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왕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왕 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애비 잘 만나서 왕을 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요구되는 게 엄청 많고. 왕이 힘들었어. 왕이 하루를 따져보면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사실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돼야 되고요. 그래서 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조선의 왕을 비교하니까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미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1시간이 다 갔는데 다음에 또 하시죠. 네, 다음에 또 현충일 얘기도 좀 해볼까 그러니까 현충일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아니 나라란 뭔가 나라의 지도자는 뭔가 이런 얘기인데 광해를 통해서 사실 뭐 드러냈는데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광해는 경연을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었나요? 안 했죠. 즉위하고 난 다음에 2년 넘어선가 한 번 했죠. 자, 조선의 왕이 27이잖아요. 맨 마지막 연산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연산 안 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 순종은 빼더라도 그러면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왕들이 누가 있어요? 연산군 안 했고요. 연산. 그 앞에 세조는 아예 집현전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가리키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분은 가르칠 만한 실력은 됐나요? 실력은 조금 있었는데 건방이 더 컸군요. 아마 그래서 아마 면역 너무 체력 소모가 많아서 면역 체계가 약화돼서 피부병이 생긴 거. 그래서 피부병은 전형적인 면역 체계 약화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맞을 겁니다. 세동도 피부병을 아주 뭐 종친도 가리키고 무관도 가리키고 유생도도 자기가 막 가리키고 그랬어요. 의욕이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아니죠. 불안한 거죠. 믿지 않았죠. 자기 생각대로 가리키고 싶은 거죠. 강요한 거죠. 왕이 경연을 지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왕은 경연을 통해서 부하들 신하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조도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 하는 게 철인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 정조도 자기가 가르쳤죠. 정조도 그랬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문체반정 이제 문체문전을 그리고 그러니까 세조나 정조처럼 그런 사람들도 정조는 있었지만, 또 이제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하긴 단순 비교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통치권자가 이제 그 전반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 사상과 학문에 대한 전반을 장악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금지하기도 했거든요. 정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좀 문체반정 같은 게 있죠. 선조 같은 왕은 경연을 열심히 했습니까? 초반에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선조도 참 왕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조한테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호선이 없어서 이제 덕흥 대원군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도 되려고 된 게 아니고 꿈도 못 꾼 거죠. 근데 이제 보기에는 그 종신 곧 학렬에서는 가장 똑똑하니까 이제 스카웃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굉장히 고생했죠. 율곡이나 되게 공부 잘하는 형들이 선임들이 잔뜩 즐비한데 와가지고 그냥 형들 정도가 아니라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맨날 혼났죠. 자질은 있었던 왕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자질은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율곡 경연 얘기 보니까 진짜 율곡이 많이 야단치더라고요 왕을. 일상적으로 매일처럼. 율곡은 이게 왕인가 싶을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그렇죠. 혼나죠. 정말 많이 혼나죠. 근데 지금은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이제 다이어리 받아줬잖아요. 받아 적고 사실 이제 그 정치권자가 신하들과 신하 혹은 이제 뭐 관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양육인자를 사실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받아 적는 사람밖에 없는 토론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 그런 점에서 어전 회의 지금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민주정부라고 했었던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조선 시대 왕들의 하고 회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좀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율곡의 경연일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생각보다 마음껏 하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 높아야 됐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런 철학적 배경이 없이 했다가는 굉장히 혼나는. 그리고 혐의만 있어도 막 혼내고 막 속마음 같은 것도 혼내고. 아니 그런 면은 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죠. 모욕감을 느끼죠. 사실. 모욕감 느끼고 그런데도 티 못 내고요. 그러면서 왕이.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좀 문제 생기기도 하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귀향도 그래서 가고. 또 하나는 율곡 경연일기 이렇게 보면 율곡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평하는데 평하는 잣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같은 공부하는 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로 평하기도 살인이냐 뭐 이거. 또 하나는 중요하게 그 등장하는 게 선하다, 착하다. 착하다는 건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아니 그 율곡은 어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무슨 우리가 관료를 평할 때 뭐 재경부 장관의 누가 적임이다라면 어떤 정책을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든지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마 그 선하다는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사람이냐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결국에 이제 그것에 귀결될 테지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인사를 할 때는 인사권자 이런 경우에는 능력이나 이 재질들을 보고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뇌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리에 맞게 하는 방식들을 선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보통 볼 때는. 그러니까 자리에 따라서 그 선의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거는 일종의 임금과 관료들의 회의 체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하다는 것은 적어도 부패하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문제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관료 조선 시대 관료 체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양에서는 19세기 넘어서부터 관료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실제로 중앙 집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2000년 넘게 관료제를 해왔잖아요. 해온 거죠. 근데 시험 봐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그 라이프니츠 그 중국 본 거 얘기들이나 그 19세기까지도 선교사들 그래 보면 어떻게 공무원을 시험 봐서 뽑냐 이런 대단하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역사적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역사적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관료제는 이 2000년 이상 해온 관료제의 노하우를 우리가 지금 자산으로 삼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근대 관료제만 생각을 해가지고 오랜 관료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대표적인 게 왜 우리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신주의.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럼요. 그 자기 관료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임기 지나면 떠나는 거거든요. 직분 업무 분장이 있고 이게 다 그 관료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고민이 자기 일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국가 정책적인 문제를 국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고민들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그런 관료라든지 국가 운영에서 운영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조선보다 낫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우선 자산으로 가져올 생각을 애당초 안 하죠. 왜냐하면 조선은 봉건 전제 식민지 국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식민지 지배죠. 사실은 식민지라는 것은 일제에 의해서 망할만 하니까 망한 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계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서 작가님 생각에다 한 가지 저 요즘에 제가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식민지 문제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우리가 나라를 나라처럼 운영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정말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모범적인 모습의 나라를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냐는 거죠.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과거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저는 꼭 식민지 문제가 아니고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자기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건. 오래 걸리죠. 나라를 바라보는 눈. 스스로를 20세기 역사 우리 20세기 역사를 바라보는 일반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여전히 타자의 시선 속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죠. 국가에 대한 체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1919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쓴 임시정부가 이제 공화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 정말 공화정다운 투쟁 혹은 공화정다운 투쟁은 있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국가가 공화정답게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또 그런 열망을 높이 가졌었는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거의 없지 않는가. 일부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적 그런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뼈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 이제 책으로 내신 경연에 관한 문제들 그런 문제 의식들이 이제 그걸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면 제가 이제 조선시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조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도 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난번에 저기 장정일 선생이 제 책에 대해 서평 썼을 때 소설 쓰시는 명석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과거로 제가 조선시대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바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그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 있는데 환경운동 한다는 것이 집신 씻는 시대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왜 그렇게 근데 해석을 조선시대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의 경험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 아주 많이 듣는 얘기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혹은 그때 양반 의식이다 뭐 이런 식의 태도. 아주 위험한 얘기인데. 과거를 역사적 경험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 자체로서의 조선을 보는데 그런 걸림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수 안에서 뭔가의 트라우마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자로 말하면 그런 게 미몽인데요. 미몽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시간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경험 속에서 풀려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끝내야 돼요. 임창 선생님 이런 제자를 이제 기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는 제가 좀 죄송하고 이렇게 겸손까지 같이 가르치시나요? 지곡서당. 지곡서당. 야, 그거는 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곡서당이 진짜 대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진짜 대학이 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렇죠. 학문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다면 선생을 중심으로 생긴 학교가 진짜 훌륭한 학교죠. 그런 점에서 지곡서당에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제대로 설 수 있다면 그런 사회를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보수.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다시 설 수 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혹은 이제 그런 모델들이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또 생겨나고 서구 사회는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대학을 만들잖아요. 되게 자기들 전통에서 끌어내서 이걸 확장하고 그러면 이걸 신화화시키고 학문의 신화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러르게 하고 가면 그 사람들 참 도서관도 지어놓고 도서관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재벌이 주로 도서관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학교 도서관을 잘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딴짓 하는 것보다 이건 딴짓보다 그 자체만으로 잘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현충일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다 방해 사라졌고 질문을 잘못 던지죠. 아니, 예비 질문에서 끝나는 그래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 우리 그 인문학 그리고 네 인문학 산책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현충일인데 현충일 뭐 한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충일을 맞는 소감. 현충이라는 말이 충성이 드러난다. 뭐 이런 그런 뜻이죠.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랬듯이 백성들은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살만한 나라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나 사람들은 사는 터전이 있고 그 터전 속에서 가족들도 살고 친구들도 살고 사회를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과거의 현충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 지켜나가고 싶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현충일 날은 역시 생각하는 게 현충일의 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충일이라고 할 때 저는 그 충이란 말이 늘 사실 걸립니다. 사실 그런 말을 좀 아는 다른 말은 좀 더 좋은 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현충일 하면 현충일의 대부분은 반공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친일 군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요. 현충일 날은 제대로 된 현충일이다. 뭐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날은 우리 역사가 반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큰 역사 속에 독립전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같이 기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 기르는 날은 아닌가요 오늘은? 그런 날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하고 이제 6.25 생각하게 되게끔 이렇게 오랜 동안 거기 혼육되어 온 측면이 있고 또 모욕스럽게도 이제 국립묘지라고 부르는 곳에 친일파 군인들이 많이 묻혀 있는 아직도 많이 묻혀 아직도 아니요 그걸 파내는 기준도 없는 뭐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 거룩한 넋을 바친 분들에게 참 죄송스럽기도 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만 훈장은 장군들만 받아가고. 네. 그렇죠. 근데 진짜 현충일 되면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왜 대통령 묘역과 장군 묘역은 높이 있고 넓으며 사병 묘역은 낮고 작으며 저는 그 서열이 있는 무덤 죽어서도 서열이 같다 그러죠? 저 어디 어느 나 전 같은 나라 어디는 갔다고 그랬는데 미국 갔죠. 미국 갔죠. 대부분 나라 갔습니다. 갔습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이 서열이 있는 정말 죽어서 살아서도 서열이 있었는데 죽어서까지 서열이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는 공간이 좁아서 더 묘역을 쓸 수 없는데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또 자리가 나죠. 나와요. 아니 아직 그거는 이제 발표를 안 하죠.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서까지 서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뭐 존중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이분 월남전에 하셨던 분. 이미 돌아가시면서 장군 묘역에 가지 않겠다. 사병 묘역에 가겠다. 그때 제가 가슴이 정말 뭉클했거든요. 그런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월남전의 넋을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시는 장군이 딱 한 명 있는 태명이신이다. 그분은 저승에 가서는 사병들과 같은 침대에 있을 거고 같이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자고 오전 10시에 사이렌도 울려주시고 전 사이렌 들으면서 야 어디에 앉아 있더라도 사이렌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국가구나 우리가 이렇게 새삼 놀랐는데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인데 역시 생각해볼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도 국가를 살펴봤고요. 아이고 시간이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길지만 편집 안 하고 현충일 특집으로 그냥 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시죠? 아니 뭐 다른 것보다 지곡서당을 대학으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지곡서당을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분이 나라를 이끌으셔야 되는데 뭐 그런 기회도 오겠죠. 예. 네. 오학령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고맙습니다. 전주서부터 별 말씀이요.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